네, 서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가 합을 맞춰본 지가 벌써 그때 선거 나가실 때 그때쯤부터 안 했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이제 점점 울적해지는 거를 저 정치 때문에 좀 울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공 시위에 좀 그분들에게 힘을 얻어서 거기 한번 가서 이렇게 에너지도 좀 얻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저도 열심히 싸워야겠다. 쟤네들 저렇게 더운데 싸우는데 지금 날씨가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4자로 시작한 날씨가 아니었잖아요. 40도. 근데 이 40도가 넘는 이 더위에도 진짜 올공분들 열심히 싸워주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진짜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거기 장도혁 대표님도 올공에 가시면은 좀 어떤 점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새벽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뭐 또 젊은 시각님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한 게 거기가 새벽 가서 막 촬영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막 감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가장 분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선거 부실 또는 이제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자 그러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전용기 같은 경우는 뭐 그거 나간다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갖다 조사하라는 게 극우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극우라는 게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진짜. 아니 어제 그 김은혜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가 아예 개입해가지고 그렇죠. 늘어난 표를 표 안 나게 옆에 투표소로 분산해서 입력해놔라. 즉 투표 화면은 그 투표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지가 100장밖에 없는데 한 130장으로 늘렸는데 그 늘린 30표가 표나니까 옆에 인근 투표소에 분산해서 일단 넣어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개표할 때 그 늘어났던 표는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프할 때 골프를 저는 이제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 선수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스코어를 잘못 적어가지고 한타를 적게 적었어요. 전반 라인에. 근데 후반에 하나 더 플러스했다.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그 골프 실격입니다. 실격. 몇 년 정지예요 그 정도. 이게 이런 게 조작이고 부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서민 교수님 역시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아니죠. 그분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와중에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민주당이 계속 딴지를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번지는 거를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 엄중한 시기에 2달 동안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2달 동안에 거의 26일간을 밖에 나가 있었잖아요. 이거 문재인 시즌 2예요. 이거는 이거 조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그때 김정숙 같은 경우도 자기 그 로망을 위해서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갔잖아요. 타지마을. 타지마을도 그렇고 뭐 체코 성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미국 가는 길이 이쪽 길이 훨씬 빠른데 이렇게 뺑 돌아갖고 체코를 왜 들렸나 했더니 체코 성당 가가지고 그 막 엄청난 왕관을 갖다 좀 보느라고 자기 남편도 놓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김혜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뭔가 크게 얻은 거나 뭐 협약 같은 걸 맺은 게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들은 사실 저도 몰랐는데 이재명 그렇게 외국 오래가 있는 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당대회도 하고 되게 국내 현안이 많은데 외국에 그렇게 가 있다는 거는 저는 거기 김혜경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로망을 펼치는 그런 게 좀 좌파 영부인들은 하나같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하시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때 그 김정숙도 인도 타지마을에 가서 그 사진 하나 잘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이렇게 해산시키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고. 타지마을에 그렇게 작게 보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혼자 갔잖아요. 혼자. 타지마을 혼자.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랬으면 아마 특검했을 겁니다. 특검. 근데 이거는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정말 이것도 참 어이가 없죠. 자, 이재명이 연임용으로 의심되는 개헌을 뭐 이렇게 국회의장 조정식부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김민석도 이상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될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대선이 없어질지도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시진핑, 김정은하고 비슷하게 3 독재자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이분이 절대로 혼자 먼저 내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려오면 바로 재판을 봐야 되고 또 자기 범죄가 또 그러면 오랫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아마 연임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항상 했고 이번에 그 국회의장이 나서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누군가 운을 띄워놔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아니야 내 뜻 아니 그냥 해본 말이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라이가 나와도 똑같은 말을 또 한단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런 또라이들이 나올수록 분노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연인 그거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그 빛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인간이 희생을 한 거죠, 사실은 저는. 여기에 뭐 대통령 의중이 없었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군불되는군요. 네. 더구나 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진짜 자기가 개헌을 해버리면 그 자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하긴 얘네들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임기를 갖다 뭐 3년으로 오면 축소하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면서 본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뭐 이런 초헌법적인 일을 워낙 자주 하시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진 지지율이 45%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45%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45%. 와, 정말 미쳤다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헌법 제 128조 2항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정된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용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년 단임이고 그런 이상한 조항이 막 들어간 게 이유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과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군사 정권 당시에 이제 독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독재를 그렇게 싫어하는 그때 그 좌파 분들, 그때 시위하던 사람들이 이제 절대 그렇게 연임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건데. 자기네가 집권하니까 이제 이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언제나 내로남불이고 정말 그 당시 애들이 외쳤던 민주화라는 것도 정말 진정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냥 단지 쟤네들은 그냥 이거를 발판으로 그냥 뭐 총학생회 같은 왕 가마 타고 다니고 뭐 그런 거 한번 누려보고 사실 그 당시에 총학생회 권한이 대단했어요. 뭐 이쁜 여자들 불러갖고 들러리 씌우고 뭐 김정은하고 다른 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권력 잡으니까 또 사실 그런 권력에 향유하고 싶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80년대 학번이시죠? 80년대 출생이죠. 80년대 학번입니다. 네. 그 당시 그 주말만 되면 학교 앞에서 체류탄이 난무하고 막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 당시 뭐 저는 뭐 총학 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총학생회 간부했던 자들이 소위 말해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이제 이재명 정권까지 이렇게 되면서 권력의 아주 핵심에 들어가 있는데 가령 뭐 대표적으로 김민석, 송영길, 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중성, 가증스러움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을 제가 예를 들면은 임종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임종석이 뭐 얼굴도 좀 생겨갖고 인기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임종석이 그 당시 이제 같이 그 뭐 여자하고 동지인 것처럼 여자 하고들을 막 부려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혼은 누구랑 했냐? 그러니까 사귄 건 누구랑 사귀었냐면 일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막 딴짓 막 알잖아요. 나 저런 거 안 해. 이런 여자, 제일 이쁜 여자, 그 여자랑 사귀는 걸 보고 그때 여하구들이 저놈도 똑같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그 이쁜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명예 좋아하고 이러면은 사실 좌파 운동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좌파는 다 똑같이 다 일하고 똑같이 누리자는 게 좌파인데 평등. 달라져. 그때부터 손해가 꺼먹고 실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딸이 시카고에 있는 대학 가가지고 그렇게 막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을 찍는 거. 돈도 없이 5억인가 밖에 없는 놈이 딸을 미국 유학 예체능계를 보냈나? 그러고 나서 치장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사실 운동권의 실체는 너무 까면 깔수록 너무 진짜 막 추한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읽은 페미니스트 책을 이제 잠깐 탐독했었는데 부끄럽게 그 책에 의하면은 그 386들이 이제 취직 안 하고 맨날 놀고 이제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시국 얘기하고 마누라가 수상 차리는데 그때 막 시국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이제 자기들이 다 취직되니까 하나같이 마누라를 버리고 재혼을 합니다. 라는 얘기가 거기 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인간 발정, 그러니까 인간 발정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예전에 제가 읽은 책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수가 좀 악으로 막 묘사되는 그 당시에 왜 보수 정치인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다 괜찮지? 그리고 왜 좌파는 왜 개차반이지? 이런 이제 의심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개차반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내세우는 이념이라는 건 허울이고 거칠해요. 그러니까 좌파는 우리나라에서 좌파라는 건 사실 자기 일 안 하고 남의 거 뺏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애들이 좌파의 주류거든요.
아. 아니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남이 그 반도체 같은 거 잘 해놓으면은 그걸 그냥 같이 나누자 나도 줘. 아니 맨날 재벌의체 이재용 구속을 주장하던 사람이 이재용 불러가지고 야 호남의 반도체 투자 이게 지금 너무 좌파가 소름 끼치는 이런 거인데 이런 좌파를 45%가 지지하고 있다. 어허. 이거는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가 진짜 망할 징조입니다 정말. 정말 심각한 말씀이네요. 심각하죠.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조간신문에 도배되어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보면 세금 그냥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진짜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국가 경제 빵꾸나니까 그냥 그 부동산에서 다시 뺏으려 그러는데 사실 정말 해도 너무해.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정말 이렇게 뭐 보수 정권에서 부동산을 뭐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어 잘했겠습니까? 그냥 시장에 맡기니까 그냥 알아서 자격이 형성되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그냥 집 팔라고 난리하고 세상에 총리 집 네 채 있는 총리 그 사람을 총리시켜가지고 집 세 채를 팔게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채인 사람을 총리를 시켰으면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관료들이 몇 채씩 판다 그러면 그게 몇 채 팔아봤자 몇 채예요. 뭐 10채 20채도 안 되는데 그랬다고 집값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로남 불이 싫으면은 대통령 자기부터 그 사금융 역할을 하지 말아야지. 사금융 역할을 해놓고 그 근저당으로 사금융 역할을 해놓고는 또 이제 막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정말 이 좌파들은요 정말 깔 게 끝이 없는데 이 좌파들이 그래도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슈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 이슈가 다른 이슈에 의해서 덮여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2만 7천 개, 5만 7천 개 되는 이슈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잊히는 거지. 실제 얘네들이 이게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안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지금 보안수 사건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재명 감옥 안 가게 하려고 보안수 사건 폐지해놓고는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신나시죠 이러는 김용민이나 진짜 서영교를 보면은 정말 토 나와요. 아니 오죽하면 노무현 사이가 격분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노무현 사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노무현 사이가 노무현을 대변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럼 자기들은 뭐 노무현 대변합니까? 노무현이 물론 자기도 뇌물 받은 거 알았고 부인이 받아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애들이 와 노무현을 이용해서 자기들 진짜 보안수 사건을 폐지해서 자유롭게 날라고.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게 나랍니까 이게? 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요. 네. 특히 뭐 노무현, 문재인, 뭐 이재명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공급을 신규 아파트 공급을 일단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좌파 정권은 국민들이 좀 오래된 집에서 뭐 새 집 못 가게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까? 그래야 자기들 지지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저는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꿈꾸는 게 저 북한식 임대주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 다른 모든 사람이 그냥 똑같이 임대주택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뭐 거기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 사실 문재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임대주택 그 얘기하면서 이게 큰 좀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이 좌파들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도 명색이 공산주의 정권이라는데 김정은은 지금 아방궁에서 살고 딴 애들 다 굶주리잖아요. 뭐 푸틴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안 그런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말이 공산주의가 아닐 뿐이지 사실 좌파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북한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서 똑같은 집에서 평등하게 살고 있는 권력을 가진 애들은 그냥 누리고 사는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이 그냥 착취가 자기 배불리는 게 목표가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민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자기가 거기에 입주해서 꼬박꼬박 뭐 이자 갚으면서 대출 이자 갚으면서 그렇게 되면 좌파 정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로 변모하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이 그렇게 폭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은 역대 최고로 높았고 끝날 때까지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좌파들은 마지노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을 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요. 실손보험 있잖아요. 실손보험을 들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문재인 케어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보험 딴 거 필요 없다. 문재인 케어 하나로 된다. 건강보험 하나로 된다. 그래서 실손보험 없앴거든요. 그분 이제 그 배우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돈을 계속 이제 쓰면서 그분이 사망하셨는데 결국 예. 그때 계속 실손보험 내가 왜 해지했을까 하고 머리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분이 그럼에도 지지를 당시에는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보면은 무슨 좌파들에게는 무슨 국민들을 홀리는 무슨 최면술 같은 게 주술 같은 게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 지지하지? 생각이 들어요. 참 그 판단하는 결정하는 시스템이 궁금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 그 군인 옛날에 그 최상병 사망한 거 가지고 이제 계속 뭐 계속 이제 물건 늘어져서 뭐 사단장도 이제 징역 살리고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재판 걸려 있잖아요. 근데 대민 구조하다가 이렇게 된 건 뭐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면서 요새 군에서 사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예. 심지어 예비군 훈련을 빡세게 하다가 포천에서 5월달에 뭐 20대 예비군이 사망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과도 나중에 20 며칠 있다가 하고 그 책임자 경질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엊그제도 그 해병대 간부가 총기 사망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전혀 이런 게 없고 뭐 문책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예전에는요 무슨 누가 진짜 물건만 훔쳐도 진짜 뭐 윤 대통령 책임지라 이러는 댓글들이 달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승전 윤석열 책임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이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대장동 사건이 이제 막 활활 타오를 때 2021년 이재명이 대선을 나갔는데 대장동에 터졌잖아요. 그리고 유동규가 구속이 됐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럼 대장동 주범이 아니라 대장동을 정책을 폈던 이재명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재명한테 물어봤더니 야 한전 직원이 뇌물 받았다고 대통령이 물러나냐? 사과하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사과조차 거부했던 거. 와 진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대통령 책임지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관계 없다. 항상 이런 게 팽배했어요. 내로남불이 장착이 안 되면 정말 좌파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미셸 스틸 그 주한 미대사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그 기독일본가 거기 유튜브 인터뷰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분의 가족들이 원래 신의주에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올 때 그 소위 말해 소달구지 하나 달랑해서 어떻게 해서 가족들이 남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미셸 스틸 대사가 본인의 어머니가 본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공산주의란 게 뭐냐? 공산당 간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전부 거지 되는 게 공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을 때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공산주의를 막 겪어보신 그런 분들이니까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6.25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반공 국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을 체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나고 좌파들이 계속 선동하고 우리나라를 갖다 이상한 나라로 이제 막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반공이 점점 이제 좀 형해화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이 미셸 스틸이라는 사람이 반중 반북 노선 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1년간 이제 대사를 공석으로 만들다가 지금 이제 부임시켰다는 거는 저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다가 메시지를 보낸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요? 그러니까 니네들 진짜 중국 계속 이런 식으로 뭐 반미하고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사 주한미군 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극우라고 얘기한 거 보고 좀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아니 극우라는 거는 우리 윤 대통령한테 그렇게 딱지 붙이던 거를 이제는 남의 나라 대사한테 그걸 붙이나? 이래도 되나? 이분이 트럼프랑 좀 관계도 좀 긴밀한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직통이죠, 직통.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제 좌파 단체, 극좌 단체들이 이제 뭐 계속 지금 뭐 물러나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마이뉴스가 뭐라 했냐면은 진보 단체가 이제 한 다음에 따옴표하고 뭐 극우 대사 물러나라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썼어요. 극좌 단체를 진보 단체라고 포장했으면 최소한 뭐 보수 뭐 대사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극우고 쟤네는 진보. 와 이거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돼.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자기 뭐 물러나라고 시위하는 그리고 자기를 극우로 부르는 그런 좌파들을 보면서 이 대사가 이 나라는 좀 틀렸다 희망을 잃을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뭐라 그랬어? 야 트럼프 이 나라 안 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우리가 보통 극우다
뭐 극좌다. 네. 여기 극자를 쓰는 건 영어로 지금 울트라, 네, 뭐 그렇죠. 라이트 윙, 울트라 레프트 윙 이 말인데 네.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 극우 세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극우라고 하려면은 뭐 유대인 학살이나 뭐 인종, 뭐 최소한 그런 폭력 뭐 이런 게 동반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폭력을 보면은 민노총의 폭력이 훨씬 더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민노총한테는 한 번도 극우 단체라고 안 그러고 오직 우리만 그래요. 그냥 근데 중국은 사실 그러니까 중국을 욕한다고 극우냐 이건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의 지배 영토 욕심이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요치는 거는 그건 말이 그게 그 당연한 권리고 해야 될 의무인데 그걸 극우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있잖아요. 미국은 땅덩이가 넓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대한 지배 욕심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였다고 몇십 년 동안 그냥 앵무새처럼 좌파들이 읊어왔고 지금도 계속 뭐 미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없어지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걔네들은 좀 생각해봐야 돼요. 걔네들이 믿는 그 신봉하는 그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한미군 없어지면 우리 끝장이고 주식시장도 폭락하는데 얘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사실 80년대 그 대학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신식민지 국가 독점 뭐 주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마치 미국의 미제의 식민지인 것처럼. 그렇죠. 지겹게 많이 들었죠. 근데 미제의 식민지였던 국가가 지금 1인당 GDP가 4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 세계 10등입니다. 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민경우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운동권이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전향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미제 식민지라는 그런 거를 언제 이제 이분이 깨쳤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언제 깨우쳤냐면 룰라의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알아 뭐 이런 노래 그 노래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밝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처음으로 가졌다. 마음속에 불씨가 있었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불씨가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그 좌파들이 최소한 그동안 미국 식민지라고 계속 국민들을 속여온 그런 거짓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사과도 좀 하고 그리고 광우병도 좀 사과하고 뭐 이런 거를 사과하려면 평생 걸리겠구나. 어쨌든 뭔가 좀 대표적인 핵심적인 거라도 한 번이라도 저는 얘네들이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과를 안 해. 아니 저는 지난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 그 MBC 광우병 PD 수첩 세월호 책임자 한 명 나왔었어요. 제가 그분 이름이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뭐 책임 하니까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우리 안전한 소고기 수입산 소고기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궁지에 몰린 애들이 그냥 만들어낸 답변이 우리 덕분에 우리가 국민들이 건강해졌다라고 이제 국민 주권을 지켰다 이러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미국 국민들 중에서는 광우병이 많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광우병은요, 2000년 전에 이미 230명 정도의 사망자를 낳고 이제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소한테 뼈가루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도 이미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않은 지 10년이 넘은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광우병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걸린 사람이 발병할 수 있어도 새로운 환자는 안 생기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 명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제 국민의 식생활을 건강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미국 교포들이 그 광우병 사태 당시에 야 그럼 미국산 우리 소고기 먹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소고기 진짜 매일 먹잖아. 미국은 돼지 대신 소를 많이 먹잖아요. 그 소 중에서 뭐 나이 좀 든 수도 여러 있을 텐데 그런데 자기들은 다 멀쩡한데 한국에서 왜 저 난리냐?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하고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2019년부터 수입하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산 수입을 하지 않는 나라 셋 중에 하나인데 하나가 러시아고 하나가 벨로루스인가 그리고 우리 그다음 우리나라예요. 이 세 나라만 아직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못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아니 그 30개월 미안. 30개월. 30개월 넘는 소를 수입 안 한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 좌파의 선동이 그만큼 엄청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럽 있잖아요. 예, 유럽에 있는 소를 마음껏 들여오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미국산 소는 소도 위험한데 유럽은 광우병이 발생해서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 소를 수입 못 하는데 다른 나라는 다 유럽 소를 수입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이 소고기가 많이 수입되면 가격이 내려가서 우리가 소고기를 회식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삼겹살을 먹어야 되잖아. 소고기 비싸니까. 한우는 정말 드럽게 비싸잖아. 한우 120g에 4만 원.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하지만 아일랜드 소, 뭐 프랑스 소 이런 소를 먹으면 좋단 말이야.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미국이나 프랑스 가서 프랑스 소고기를 먹어요. 유럽 소를. 뭐냐? 근데 아무도 문제 없잖아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얘네들이 머리 받고 사과해야 되고 후쿠시마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얘네들이 사과할 게 진짜 5억 7천만 개가 있어요. 5억 7천만 개. 예. 자, 우리 교수님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 소식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네. 충북에서 네.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했고 네네. 부울경 갔더니 정청래가 또 1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말 호남 지역하고 서울 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권리당원 민주당의 권리당원 70%가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의 마음에 있는 김민석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재명이 여기서 이제 망하길 망가져라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지만 사실 뭐 정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재명이 여기서 꼬꾸라지는 걸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좌파들은요 그냥 그 수령이 시키면 결국에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구나 이렇기 때문에 호남에 그 반도체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전당대회를 위해서 반도체를 갖다 주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략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었어도 아마 정치내가 힘들었을 텐데 그다음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렇군요. 자, 네. 우리 오늘 서민 교수님 네. 오랜만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 합을 한번 맞춰봤는데 여전히 경쾌하시고 유쾌하십니다. 아주 오늘 분노만. 자, 어제 그 김은혜 주진우 의원, 야 이거 뭐 이번 그 부정선거 사태의 핵심을 때리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중앙선관위가 조작의 컨트롤 타워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의원의 어떤 폭로 내용들이요 조합하고 나면 엄청난 뭐랄까요 카르텔에 의한 부정선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발표한 것 같은 경우는 이 쌍둥이 투표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개가 6시간 동안 계속 동일하게 올라가고 뭐 100, 200 빵.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투표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빵이죠. 그 시간에 어떻게 빵이 되죠? 어떻게 3시간 연속으로 2시간 연속으로 투표자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죠. 그런 투표소 본 적이 없거든요. 해당하는 투표소에 그 참관인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이제 선관위가 아닌 공무원들 선거 사무원들 이런 사람 투표 사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증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투표자들 많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버리면 이거 엄청난 어떤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제 그래서 저는 일단 김은혜 의원 발언한 걸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부풀린 투표수를 지우지 말고 인근에 있는 투표소로 보내라. 전산 조작해라. 이렇게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지시했다는 걸 보고 몸통이 부정선거의 몸통이 중앙선관위 안에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을 주는 멘트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워딩을 일단 보면 외부로 공개된 데이터가 줄어들어서 유권자들의 의혹을 살 수 있다. 유권자들의 의혹을 사면 왜 안 될까요? 유권자들의 의혹을 가지면 들여다보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검증하자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잘못이 없으면 이 케이스에 검증을 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기록을 다 남겨놓고 오입력했다. 그거를 보정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들어갔다. 그런 것들이 정정당당하게 들어갔으면 오히려 의혹이 있어도 검증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사법적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왜 밝혀지냐, 왜 이게 알려지냐. 제가 추정컨대 이 내용을 선관위 내부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혹은 서로 다른 지역, 중앙과 지역의 선관위의 어떤 차이,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다른 뭐 행안부라든가 지자체 공무원들 뭐 이런 경우에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뭐 거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지역 선관위, 중앙 선관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관위의 공무원이 몇 명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냐? 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센터의 컨트롤 타워만 어떤 의지를 가지면요, 예. 얼마든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런 폭로가 나온 것, 제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제보는 수사기관에도 들어가고 김은혜 의원실에도 간 것 같습니다. 이건 김은혜 의원이 자료 제공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예. 혹은 이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지금 제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제보했을 수도 있고, 어느 경우건 간에 드러났을 때 바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이게 그동안은 중앙에서 통제할 때는 은폐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사안 혹은 수년 내에 있었던 선거들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거가 그동안 오염되고 있었는지 파악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특검 들어가게 되면은 관계자들을 소환할 거 아닙니까? 그 소환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가 사법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적게 지려고 실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게. 예. 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죄수의 딜레마. 내가 자백을 하면 나는 살고 쟤는 죽어. 뭐 이런 경우가 된다면 그 공범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공범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서로 구분된 상태에서 서로가 자기의 어떤 죄를 빨리 자백하는, 혹은 남의 죄를 먼저 자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이 수사가 어디선가 이 실마리가 풀릴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구조가 지금 나온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이 어떤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뭘까요? 들여다볼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선관위 서버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계엄을 해도 못 들여다보잖아. 그렇죠.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선거인 명부라든가 이런 것들 마치 뭐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인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게 왜 대한민국에 성역이 존재하죠? 아닙니다. 검증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언제나 의심이 있으면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보는 주체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주체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주도 특검 이런 데서 공정하게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걸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뭔가 선을 넘는 것처럼 그렇게 설정을 했죠? 그런 방향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성역화된 것들이 이렇게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악용된 것이 아닌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고, 이랬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의심할 수 있냐. 자, 보면 주진우 의원의 어떤 그 폭로를 보면 지금 마찬가지, 김은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투표자 수랑 상관없는 숫자들이 막 입력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관위에서 지금 해명하기는 조작 아닙니다, 입력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전제가 이거죠. 지금 투표함으로 지금 모여 있는 투표용지 숫자와 동일하다라는 전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조작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일단 투표자 수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는요, 예. 만일 사후에 투표용지를 혼입하는 경우에 숫자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통을 바꿔버리면 확실하게 맞출 수 있죠. 그렇겠죠. 통제된, 자기들이 통제한 이 숫자 안에서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것이 완벽하게 사람의 어떤 접근이라든가 혼표라든가 사후 혼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어떤 뭐 견제할 만한 장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짚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런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 검증하는 방식은 투표함에
혹은 지금 보관되어 있는 투표 용지에 추가된 혼입이라든가 예. 교환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엄밀하게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엄청난 스캔들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 통합선거인 명부라든가 혹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투표소마다 그 인쇄된 그 예.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투표자가 본투표 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그대로 투표 용구들이 특히 이런 선거인 명부가 잘 지금 보존되어 있는지 유권자들이 서명한 그 선거인 명부가 지금 잘 남아 있는지 예. 이거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서둘러서 만일 폐기했다면 예를 들면 투표 용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폐기가 가능하다라는 네. 이유로 용해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그런 방식으로 없앴다면 이거는 선관위 이게 본질이 이겁니다. 아 그러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입증을 하는 게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부정선거는 이미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투표자 수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미 부정선거는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자기가 결백함을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거 봐라 그대로 맞지 않냐 일치하지 않냐라는 거를 지금 선관위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 숫자가 맞을 때 그게 사후에 건드리지 않았을 가능성 명백한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죠. 선거인 명부를 아주 온전하게 보존해서 아무도 그걸 건드리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면요 본질은 이거죠. 국민이 선거를 의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뒤집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지금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요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7월 30일까지 어떻게 보면 8월 달을 넘기지 않고 7월 30일 날 특검 합의한 건 이건 너무나 절묘한 한 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특검이요 이제 구성되고 나면 합수본이 일단 압수한 증거들을 다 이제 이전을 받죠. 그런 것들이 자 만일 이제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합수본이 이번 서버 압수수색 같은 게 없었다. 그럼 특검이 어떻게 보면 수사의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더 어려운 위치에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때 아주 절묘했던 타이밍이 이거죠.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 범위에 넣냐 안 넣냐 그걸 가지고 실랑이를 했었고 심지어 장동혁은 그걸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성범 의원이라든가 서지영 의원들은 그거 부정선거와 선을 못 긋는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 주장대로 그 의총의 결론이 났습니다. 박수로 추인해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다다음 날 상황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투표율을 조작했다. 서버 압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벌어졌으니까. 예. 자, 앞으로 이제 변협에서 그리고 로스쿨 협의회에서 6명의 각각 3명씩 해서 6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만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천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추천을 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아예 이재명에게 올리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에 임명을 하니까 올리지도 않는다. 이런 구조를 가진 것이 앞으로 이 어떤 특검이 출범을 한다면 이런 부분 제대로 수사할 만한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를 높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조선일보가 장동혁 대표 미국 갔다 오는데 뭐 출장비 2억 썼다. 뭐 대부분이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가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예산은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갑자기 이제 그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장동혁 기스 내기에 들어갔는데 한동훈이 당 대표 시절이었습니까? 그 비대위원장 시절이겠군요. 여론 조사를 했는데 그건 이미 기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2024년 비대위원장 시절에 70억.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김대남이라고 그때 용산에 칠상시 폭로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용산에 있었고 용산에서 밀려나고 난 다음에 예. 어떤 뭐 앙심을 품었는지 혹은 원래 이제 좌파 성향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소리랑도 소통을 했겠죠.
이명수 등등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기 전에 뭔가 이 김대남이 제일 먼저 특히 이제 한동훈이 여론조사 돌린 것 중에서 자기 이미지 조사를 했더라 이런 예.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이명수와 통화를 한 내용들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야 매일경제에서 이틀이 지나가지고 3일이 지나가지고 그 한동훈 이미지 조사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부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총선 백서를 썼었죠. 조정훈 위원장이 이제 주도를 하고 예. 김효은 대변인 등이 그때 이제 TF 팀으로 있었던 그런 총선 백서 그 안에서도 분석하고 조사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을 제대로 치렀는가, 그 과정이 정당했는가, 그리고 유능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는데 그 안에서 다 확인이 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우리가 그때 잠깐 언급하고 사실 잊고 있었어요. 예. 다른 이슈들은 워낙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한동훈의 하자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굳이 조선일보가 장동혁 대표가 정당하게 쓴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그 예산 대비 효능감이 있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억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언급하게 된 겁니다.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 좌익들을 보면 민주당 진영을 봐도 저기는 자기들이 사고 치면 더 큰 사고를 쳐가지고 덮는 방식으로 예.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부동산 가지고 사고를 치고 그 코스피를 가지고 또 그 사고를 덮어버리고 한동훈이 늘 그런 식이거든요. 예.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는 오대수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한동훈인데 거기에 우리가 잊었던 일들을 다시 회상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을 당비를 잘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이 당의 구성원들이 다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70억을 써서 했던 그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여론조사가 잘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거 출마했던 후보들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런 성토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아니 왜 여론조사를 했으면 우리한테 안 주냐? 후보한테 왜 안 주냐? 그렇죠. 그때 그런 이야기도 많았죠. 예, 항의를 했었습니다. 원래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여의도 연구소 시절이죠. 여론조사를 하면 심층 여론조사를 하고 그때 그 세부 지표를 정확하게 해서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순히 세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마다 작은 지역 단위로 묶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죠. 예. 후보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 지역 가서 유세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늘 그런 걸 해왔었는데 후보들이 한동훈 당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그게 없다. 도대체 여론조사 해가지고 어디가 있냐. 예. 심지어 뭐 세부 지표가 아니라 여론조사 자체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식의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안 했어요. 특정 이제 지역만 주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가 굉장히 편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할 때도 우리가 더 많은 우리가 이길 거라고 보는 낙관적인 지역에서도 더해서 혹여나 이제 역전당할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 예, 그리고 격전지에서 한 여론조사가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은 것. 뒤늦게 한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며칠 지나가지고 해당 후보한테 이제 전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상황이 많이 늦어버린 것이죠. 투표 날이 너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략을 짜도 돌이키기엔 시간이 많이 늦은 것이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론조사가 왜 그렇게 엉망이 됐고 왜 여론조사가 잘 전달되지 않았는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초보를 안 친 겁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그때 홍영림 씨인가 그렇죠. 예, 홍영림 씨는 그냥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했던 경력이라는 것은 그냥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기사 사실 그 무슨 언론 매체에서 여론조사를 전담한 기자가 존재하나요?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여론조사 기관에서 갖다 붙이는 해석을 같이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도합니다. 그 기자들이 여론조사 분석할 만한 사실 역량이 되면 이상한 거예요. 기자가 그 여론조사 분석하려고 기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도들을 주로 다뤘다라는 이유로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선일보에서 경력보다 어벤져스 전략회의에서의 경력이 더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시기에 몇 개월 정도를 홍영림 씨가 어벤져스에서 고정 출연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렇군요. 고작 그거 가지고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 앉힌 거 아닌가라는 게 의심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지금 인사를 하는 방식은 자기들 그 뻔한 인력 풀에서 그 안에서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앉혔다.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도록 감시하지도 못했다. 이런 것이 한동훈 리더십의 한계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한동훈 개인의 뭐 이미지 조사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아까 이제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조사는요. 예. 그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왜 하죠? 출마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출마를 안 했는데 굳이 돌렸는데 정말 희한한 건 그 대상이에요. 2030만 했습니다. 2030 남녀에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명확하게 그 기획 자체가 결론을 전제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아주 쉽게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죠. 2030 여성들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보수 정당의 당 대표를 선호하더라. 라는 결론을 보도 자료로 뿌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의심입니다. 근데 뭐 좋게 나왔나요? 그다음에? 안 좋게 나온 게 문제입니다. 20대 여성은요 15%만 한동훈에 대해서 뭐 잘한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긍정 평가가 15%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언론 보도된 내용들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해야만 본인에게 뭐 좀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차별화 전략을 뭐 주문했다는 뭐 그런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징계 심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정호, 조경태, 권영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뭐 조경태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의 징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아마 탈당 권고만 돼도 이제 그거는 굉장히 세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탈당 권고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탈당 권고 아니면 이제 제명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예단할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뭐 윤리위라든가 혹은 지도부에서 이제까지 나온 메시지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지금 당원들과의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당원 중심주의로 만일 징계를 한다면 당연히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민할 것도 아닌 게 그냥 질문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다 이야기할 거예요. 제명이다. 심지어 아예 윤리위도 안 열고 제명할 수도 있어요. 제명이다. 무조건 제명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예. 그 아주 사례를 이야기하자면 쉽게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윤리위에서 뭐 여러 가지 압박이 있지만 그리고 일부러 압박을 하는 것이죠. 조중동 등이 윤리위에서 올바른 어떤 결단을 못하 뭐 예상 가능한 올바른 결단이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격도 굉장히 저열하고 비열해요. 윤리위 위원들의 어떤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명단 전체를 아예 공개해버리는 일이 있었죠. 이력과 함께 예. 현직 뭘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언급되면서 그리고 부위원장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레거시 미디어, 푸세식 미디어들과 결탁한 듯이 다니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던데. 윤리위원 심지어 부위원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거 하는 거 처음 봅니다. 언론에 인터뷰하는 것 자체를 처음 보는데 그걸 이렇게 즐기듯이 심지어 회의도 안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회의를 빼먹고 그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회의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토론을 할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수결로 사실 자기가 못 이긴다면 그거는 이 당은 당의 운영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지금 거부하고 최대한 회방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사람이 외부에서 하고 있는 언론 플레이와는 결이 다른 강력한 징계가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목회인님 모시고 정치 이슈 대담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인분 10분을 찾아서 영풍TV, 우잘사TV 10명 구독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녁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